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납부자 1%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 또 평균적으로 낸 세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야당 한 국회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종부세 납부자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법인을 다 합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위 1%, 그러니까 세금을 종부세를 납부했던 상위 1%가 실제 이제 4,951명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전체 세금의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전체 세금 작년 같은 경우에가 한 4조 2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세금 한 68.7%, 약 한 70%를 사실 상위 1%가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1인당 한 5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납부한 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위 1%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한 4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시 가격입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한 413조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1인당 총 부동산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한 835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냈던 상위 1%가 1인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835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산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상위 1%가 70%를 부담을 했고, 또 하위 20%를 보면 전체 0.2% 규모예요. 네. 평균으로 8만 원 정도 가량을 부담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뭐 감면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득을 보는 건 이 상위 1%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는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자료를 해보면 상위 1%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상위 0.1%로 좀 더 좁혀볼게요. 네. 자, 이분들은 전국에 495명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1인당 평균 잔액, 실제 세금을 얼마 냈냐면 1조 한 8천억 원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1조요? 전체 1조. 400몇 명이 1조 원을 냈는데 작년 한 해 와. 이게 전체의 43%를 담당을 했고요. 예. 그럼 이분들이 이제 1인당 한 36억 원을 사실 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상위 이제 10%로 좀만 넓혀 볼게요. 예. 상위 10%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4만 9천 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작년에 3조 7천억 원 냈습니다. 전체 세금의 90%, 정확히 말하면 한 88%를 담당했거든요. 와, 상위 10%가. 예, 상위 10%가. 그럼 거의 약 한 90%죠, 사실상. 예. 그리고 1인당 얼마 냈느냐,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하셨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제는 하위 20%를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하위 20%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9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평균 한 8만 원 정도 납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거의 90%를 담당하고 하위 20%는 전체 종부세의 0.2%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이제는 부자 감세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는 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과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종부세라는 게 부유세 개념이다 보니까 아니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재산에 대해서 또 한 번 사실 징벌적 과세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부자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지금 좀 맞붙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폐지나 완화가 지방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있죠. 조금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상 그 여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한 곳은 사실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방거부세법에 따라서요, 사실상 이 종부세에서 걷는 이런 종합부동산 세금은요, 사실상 이제 지방 재정으로 전량 쓰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이제 약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부세가 없어져요. 그러면 지방 자립도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과
뭐 인기 수도권 지역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보면은 배정받은 부동산 교부액이 더 많아요. 세금보다. 그럼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교부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재정자율도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이 이슈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수가 더 안 좋아지고 자립도가 약해진다 그러면 지방 개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져 있어요. 이 종부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좀 아젠다로 있다 보니까 이 종부세 폐지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금 정부의 지금 재정이 사실 지금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수 세수가 부족이 계속 부족하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좀 56조 원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 올해 4월까지만 보더라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재정이란 거는 결국엔 살림살이거든요. 이것도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한 64조 원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폐지한다 그러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다. 근데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면 이중 과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 폐지는 저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는데 네.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파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당연히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규모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한 6,50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는 밝히고 있고 사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줄여야 되겠죠. 예.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3,000명 정도 이제는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이것도 팽팽히 맞서져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창사 55년 만에 이제 노조 이제 파업인데 첫 파업이죠. 그렇죠. 첫 파업인데 1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근데 만약에 노조 입장에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입장이 받아지지 않으면 2차 파업 들어가 있다. 그 15일부터거든요. 예. 2차 파업 들어가면 또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첫 파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힘과 힘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에 단순히 어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말 그대로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굴지의 그룹이고 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과연 여기서 그동안 노조가 없었는데 파업이 없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야 좀 정상화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네. 사업에 타격이 없을까 아무래도 국민분들 우려가 클 것 같은데 협상이 좀 타결될 지점은 없을까요? 노조의 목표가 예.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우리의 목표는 생산 차질이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그냥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산 차질을 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게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생산 차질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을 일으켜서 임금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언론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전삼로 같은 경우가 DS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C 가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네.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이죠. 네. 그다음에 IM, 그러니까 그 모바일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인포메이션 모바일이라고 해서 3대 영역으로 나눠져요. 부분이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전삼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노조원들이 이 DS 부분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제가는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 이게 좀 길어지면 2차 파악에 가면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이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DS 부분의 전체 인원수가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뭐 노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은 적지만은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눈에 조금 이제는 보이는 게 이게 지난 전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전삼노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한 2만 8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달 말에 여기서 1,600명이 추가가 됩니다. 늘었네요. 그 노조가 더 이제는 더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그러니까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측과 노조가 힘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업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적 관심사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파업 악재도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아직 악재가 뭐 반영이 안 된 건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 아니면 소폭 하락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의 이제는 노조 파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겁니다. 직접적으로 사실상 뭐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예. 그럼 장기화되면 뭐가 문제냐? 고객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떨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사 입장에서 만약에 제때 적시에 납품을 못한다 이런 우려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반도체와 반도체 회사가 만나서 이제 딜을 할 때 계약을 했을 때 협상력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좀 저는 봤을 때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정도가 나왔잖아요. 10조 4천억 정도 나왔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특히 AI 반도체의 업황 호황 때문에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고객사의 우려 부분에서 실제 생산에 타격이 생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건 악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 좋은 흐름 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증권가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지금 한 8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런데 이제는 지금 한 12만 원, 뭐 높은 데는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잡고 있고 11만 원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 굉장히 크게 잡고 있다. 그래서 실적 지금 이제 차트 나오고 있지만은 뭐 실적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10조 원 정도 분기별 넘어갈 거로 지금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파업 문제만 아니라 본다 그러면 제가에서는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하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지 가장 큰 관건은 이번 파업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제3의 파업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반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가느냐,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느냐 아마 이 파업에 달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쿠팡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4,990원인 쿠팡의 멤버십 월회비가 다음 달부터 7,890원으로 오릅니다. 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을 떠나는 회원 규모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쿠팡 와우 클럽인데요. 예, 저도요. 저는 안 떠납니다. 전 아니에요. 저도. 저는 일단은 탈퇴 안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예. 뭐 대다수의 많은 의견이에요. 똑같은 의견인데 워낙 그 배송이 빠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배송의 그 편리함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은 한 7,890원으로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4,990원에서 무려 한 58%나 오르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오르잖아요. 지금 이제 차트에 나오고 있지만은 네. 크게 오르게 되어서 한 2,900원 정도 오르게 되고 근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하면 34,800원 정도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냥 월로 따지면 2,900원 오르지만 그러면 사실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제가 만나본 많은 쿠팡 와우클럽 회원들 보면은 남겠다? 뭐, 예, 왜냐하면 워낙 배송이 체계화돼 있다 보니까 예. 빠르고 그래서 아마 계속 저는 뭐 가입을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건 뭐 일각의 목소리고 상황을 이제 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다음 달 7일부터 오르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월 구독료가 1일부터 6일 사이에 결제가 되신 분들은 안 올라요. 다음 달에. 아. 9월부터 오릅니다. 왜냐면 8월 7일부터 인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구독료가 이제는 6일까지 구독하신 분들, 빠져나신 분들은 9월 달부터 오르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결제일이 7일 이후이신 분들은 일단 다 말 그대로 이제 8월 달부터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현상은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이디가 2개이신 분들은 아마 탈퇴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저처럼 하나이신 분들은 쭉 가는 건데 아마 아이디가 2개 있으신 분들은 탈퇴하는 아마 인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합니다. 이제 아이디 2개에서 돌려 쓰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OTT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우 멤버십 회원 추이가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과연 유료 회원 올림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빠질지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쿠팡을 포함해서 구독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 구독료 인상을 두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아니다,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이 구독 서비스가 네. 사실상 한번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만약 쿠팡 같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는 BEP, 그러니까 수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이제 요금을 올리게 돼요. 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없어지면은요, 사실상 독점 문제가 생깁니다. 독과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라인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뜩이나 물가 높아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이제는 용어가 있죠. 구독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구독료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내 지갑이 얇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초기 진입자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은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규제에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